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하고 위를 통하고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대장을 타고 대장을 흘러서 다시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대충 대장은 길이가 보통 사람의 경우 한 1.5m 정도가 되고요. pH는 한 8.4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같은 경우는 pH가 낮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소장이 아마 한 대충 pH가 7 정도 될 테니까 뭐 3, 위에서는 위산이 많아서 3, 4, 2 정도일 거고 가면 밑으로 가면 음식물이 우리 장기를 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pH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이나 림프절에서의 그 업소션 흡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그러니까 소장보다는 지용성인 물질이 좀 더 업소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거의 대부분 약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그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탈 약을 봐서는 아마 소장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소장에 비해서는 대장에서 그 지용성 물질이 더 잘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대장에서도 pH 파티션 시어리가 흡수를 관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 타이트 정션이 소장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소장에서는 600달톤 정도까지가 흡수가 가능한데 대장에서는 이쪽 타이트 정션이 홀이 작아서 한 300달톤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그 프로테이즈인가 프로테인을 잘라내는 엔자임들, 트립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소장보다 대장에 적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흡수를 좀 더 잘하는 편이고요. 잠시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내용이 잠시만요. 대장은 소장에 비해서 단백질 구분의 요소가 적어서 펩타이드 형태의 흡수 부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펩타이드들이 더 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펩타이드 원래 사이즈에서 잘려버리면 얘들이 약효를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펩타이드 프로테이즈가 없는 대장에서 좀 더 약효가 잘 나타나고 그래서 흡수가 잘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장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가끔씩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팔긴 여러 회사들이 일단은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이게 우리 대장 속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대장균도 있고 원래 대장균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우리 대장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라고 이름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균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우리 사람의 의약품 쪽에 적용을 할까라고 연구하는 분야가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대장에 들어있는 그 미생물들을 미생물들을 아픈 사람에게 다시 투여하고 하는 이런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뭐지 그 마이크로바이옴 도너,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20대에 뭐지 야채만 먹는 분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채식주의자, 그죠? 채식주의자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자기 대장 속에 있는 세균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힘들고 보통 거의 돈으로서 셀렉션 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20대에 운동 많이 하고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상 이외에도 림프 노드가 있는데 얘들은 리버 시스템을 그러니까 간을 지나지 않고 이제 몸 전체로 퍼지는데 얘들은 이쪽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는 그 간과 관련된 리버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간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긴 하지만 약물 흡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러면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위장관이라고 위에서 식도가 있겠죠.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우리가 약물들이 흘러오면서 흡수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쭉 해서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일단은 특징적으로 위산이 많이 나오고 pH가 낮죠. 그리고 pH 파티션 시열에 의해서 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위에서 위 통과 속도, 그러니까 위 내용 배출 속도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보통 속도가 높으면 흡수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속도가 높으면 이제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소장으로 빨리 밀어넣기 때문에 위 내용 배출 속도가 높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H 분배가 해서 pH 파티션 티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 위산에서 우리가 했던 게 있죠. 이렇게 해서 헬이 된 거, 헬이 안 된 거, 난 헬이 된 거, 그리고 안쪽에서 난 헬이 된 거, 비헬이형 헬이 해서 이렇게 이쪽은 못 가고 이쪽도 못 가고 이렇게 뭐 알파라는 수치를 통해 가지고 쭉 우리 계산한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약물을 넣었을 때 이론적으로 얼마나 분배가 되는지를 위에서 분배가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소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육모가 워낙 많고 가장 길이는 그렇게 뭐 육모가 많고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구용 입으로 들어갔던 약들은 소장에서 다 거의 대부분이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소장에서는 수동 뭐 수동 디퓨전, 패시브 디퓨전,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다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지용성 물질들이 더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경구를 먹었을 때 예전 약들은 거의 대부분 다 먹는 거잖아요. 먹었을 때 흡수하는 위, 소장, 대장을 따라
쭉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훑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위, 소장, 대장을 흘러가던 이 약물들이 흡수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바이올로지컬 팩터, 이 말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상황인 거죠. 위, 소장, 대장. 일단 첫 번째는 pH 같은 경우는 담즙산이라든지 위산이라든지 얘들에 의해서 pH가 낮아지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멤브레인 표면의 pH가 달라짐으로써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교 반수층이라고 한국말로 해놨는데요. 약간의 막 표면에 물층이 있어서 얘들이 계속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 끈적끈적한 형태로 쭉 표면을 싸고 있는데, 얘들이 어떠한 형태로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캐리어, 우리가 능동 수송할 때는 담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담체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물질을 이동하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쭉 평행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캐리어가 얼마나 빨리 물질을 이동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존재를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위를 쳐다볼 때, 그러니까 위에서 앞쪽에서 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위 내용물 배출 속도, 얘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위 내용물 배출 속도, 이 gastric emptying 타임이 emptying rate가 증가하면 빨리 소장으로 밀어 넣을 거고, 소장이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높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거는 그냥 예시이고요. 그리고 혈류 속도, 그러니까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려지면 뭔가 머무는 속도가 더 많아서 더 오래 되기 때문에 더 왔다 갔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수식을 생각해 보면요. 잠시만요. 간단하게 수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평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약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물이 이게 C 드럭이고,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혈류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C 안쪽 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약물을 넣어준 C 드럭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주는 C 드럭 쪽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패시브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하는 속도는 그냥 C 드럭의 농도와 C 인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겠죠. 드라이빙 포스가 이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길 거잖아요. 근데 혈류 속도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혈류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있다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빨리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인이, 그러니까 혈류가 빨리 흐르게 되면 여기 있는 농도,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던 드럭 물질들을 빨리 이렇게 빼내버리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CE는 계속 이제 혈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없어지니까 0은 아니겠지만 아주 낮은 순서로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혈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C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좀 더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어렵나요? 이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체감 온도가 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피부의 온도는 37도인데 37도고 바깥쪽 온도는 만약에 0도라고 하면, 그냥 우리
피부랑 이 바깥쪽 공기 사이에 이렇게 그 온도층이 생깁니다. 37도에서 0도씩 이렇게 생기는데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 그 밖으로 나가던 열에 의해서 생기던 이 온도층이 계속적으로 열이 없어지면서 그 온도층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면 겨울에 체감 온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이거보다 더 어렵죠. 아무튼 그러니까 혈류 속도가 높아지면 계속적으로 C인의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C인의 농도를 낮춰주게 되고 바깥쪽과의 농도 그레디언트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지거나 유지되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가 더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됐고, 그리고 이제 absorption rate는 또 다르게는 이런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혈류 속도를 그림으로서 설명한 거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시면 absorption rate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수식으로. 근데 만약에 Q 혈류 속도가 너무 높으면 이건 0이 되겠죠. 거의 이거에 비해서 0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absorption rate는 C에다가 P, A가 되겠죠. 그래서 혈류 속도가 아주 빠를 때는 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혈류 속도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지만 혈류 속도가 낮으면 얘들이 이 Q가 더 이펙티브해져서 C하고 Q가 되겠죠. 그래서 혈류 속도가 낮을 때는 Q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그림이 보시면 혈류 속도가 낮을 때는 Q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혈류 속도가 증가하다 보면 이렇게 같이 보면 뭐 얘들은 일정한 상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산리실산이 대표적인 예인데 처음에는 혈류 속도의 증감에 따라 같이 확 증가하는데 뒤에 가면 이렇게 평행한 구조를 보인다는 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혈류 속도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한 얘기랑 이 얘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류 속도가 높아지면 그 absorption 레이트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혈류 속도가 똑같이 혈류 속도가 만약에 저하가 되면요, 똑같은 말처럼 여기서 했던 말처럼 그 그레디언트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C1의 리무발,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드럭에 옮기거나 리무발을 하는데 속도가 느려지게 돼서 그레디언트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속도가 absorption 되는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혈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 필요한 산소 공급을 같이 해주잖아요. 근데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산소 또한 디크리스 돼가지고 만약에 수송하는 담체 같은 경우는 역할을 좀 못하게 돼서 더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 뭐 알 수는 없지만 다른 펑션들이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낮으면 약물의 absorption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팩트는 이제 물의 흡수에 관한 얘기인데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을 많이 같이 흡수하게 되면 absorption이 높아지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고정값으로 두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JV 같은 경우는 물의 흡수 속도잖아요. 물의 흡수 속도랑 여기 이제 드럭의 흡수 속도가 비례하게 돼서 물을 많이 마실수록 다른 것들도 이펙트가 있긴 하지만 이 물의 흡수 속도만 생각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약물의 흡수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하게 뮤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몰레큘러 웨이트가 크고 그리고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많이 돼 있으면 단백질 자체가 좀 끈적끈적해지고 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젤리 형태 되면 끈적끈적해지면 케미칼들이 뚫고 들어가는데 아니면 단백질들이 펩타이드들이 뚫고 들어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드럭의 디퓨전을 방해하게 되고 유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흡수가 늦어지고 적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일 엑시드 담즙산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얘들은 absorption 레이트를 그러니까 약물의 absorption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줄어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들에 의해서 얘들이 있으면 보통 줄어들게 만드는데 살리실산이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펜토바르비탈, 술퍼닐,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흡수가 증가하는데 가나마이신, 네오미신, 폴리마이신 B 얘들은 줄어듭니다. 대충 얘들을 비교해 보면 위쪽은 항생제들이에요. 항생제들이고 위쪽은 그냥 조그만 스몰 케미칼들인데 아마도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고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거나 설명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이즈가 좀 커지면 바일 엑시드에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고 사이즈가 작으면 영향을 덜 받거나 증가하거나 뭐 이런 형태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드럭 자체 우리가 먹은 드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pKa 우리가 뭐지? pH 파티션 티어리에 의해서 그리고 pH는 pH에 따라 pKa에 의해서 그 지용성과 이온의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확실히 차이 날 거고 그 pH에 따라서 pH가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pK에 따라서 여기 해리되지 않은 그리고 해리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pK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 저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전에 제가 소장과 대장을 봤을 때 대장은 한 300달톤까지고 이건 한 600달톤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트 정션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몰레큘러 웨이트도 영향을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코에피션트 우리 이렇게 해리 비해리 해서 이렇게 설명했던 거 있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얘들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티클 만약에 안에 이렇게 뭐 다른 물질하고 같이 넣어주겠지만 약물의 파티클의 사이즈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물질과 이렇게 파티클을 이루고 있으면 약물이 릴리즈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조금씩 릴리즈 되면.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가 중요하고 그리고 솔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약물이 다른 이온과 합쳐져서 약간의 그 지용성 물질로 포메이션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솔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솔루빌리티 오브 드럭 그 드럭의 용해 정도가 영향을 미치겠죠. 이 말은 아마 파티클 사이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용해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만 계속 들어있으면 이 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릴리즈 됐다는 말이 이렇게 약물들이 릴리즈 된다는 말이 용해된다는 얘기인데 용해가 되어야만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단백질을 타고 들어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캐리어에 잘 붙는 놈들은 더 자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플럭스 펌프 그러니까 뭐 소듐이나 나트륨 펌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에 의해서 잘려버리거나 하면 약효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뭐 솔직히 흡수되나 안 되나 뭐 상관없이 잘려버리면 약효 자체가 변하게 되고 약효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바인딩하는 거. 뭐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과의 바인딩이라면 그게 이게 약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은 바인딩이라 그러면 필요 없이 이 약물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에 관해서도 단백질과 바인딩하는 것은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제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제형이 뭐냐면 제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제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산 맨솔에담 로션 같은 경우는 이게 크리미형으로 바르는 거잖아요. 그 크리미형 제형 있고 그리고 먹는 타블렛형 제제가 있을 수 있고 액상으로 돼서 주사를 놓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를 놓는 것들 중에 그냥 액상으로 만들어져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이동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이 놔주겠지만 간호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절대 배달을 할 때 공장에서 약을 만드는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는 동결 건조를 해서 고체 상태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도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흡수를 높이는 거지만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는 흡수보다는 그 구조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뭐 어차피 항체 같은 경우야 근육 주사나 뭐 정액 주사로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을 돌다가 자기가 원하는 타겟에서 가서 바인딩 하는 건데 얘들은 뭐 몸속에 흡수되는 것보다는 흡수 안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찌 보면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약효가 높아지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게 좋은데 그 스몰 몰레큐 같은 경우는 흡수가 잘 되게끔 뭐 예를 들면 컴플렉스를 넣어준다든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용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카운터 아이온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pH를 좀 낮추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뭘 또 다른 물질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이런 것들 제형이라고 그러고 지금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얘들의 구조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동할 동안 아니면 몸속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똑같게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로 계속 몸속에 흘러다닐 수 있게끔 보조하는 물질들을 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넣어주는 것들 어드주번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포뮬레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약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들어가는 물질까지 다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을 제형 또는 영어로는 포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들이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 스몰 몰레큘에서 흡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디스인테그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붕의 속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붕의 속도, 용의 속도가 똑같은데 이 약물들이 빨리 흘러나와서 뭐 예를 들면 흡수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솔리드에서 아주 스몰 파티클로 그러니까 약물 하나로 이렇게 붕해되는 속도가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흡수가 안 될 건데 이 상태가 돼야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들이 뭔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안에 있는 드럭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 붕의 속도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의 농도고 C는 바깥쪽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타블렛을 먹었다 그러면 이 타블렛을 이걸 타블렛이라고 하면 CS는 이 타블렛 안에 들어있는 약물의 농도이고 C 같은 경우는 그 P 또는 뭐 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주변의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보면 동의 속도의 드라이빙 포스는 얘들이긴 하겠지만 얘들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먹어주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좀 더 영향을 받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을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그 뭐지 수면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람 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100mg 하루에 100mg인가 정도를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뭐 그 이상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CS는 정해져 있고 이 붕해되는 속도에 따라서 C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에 의해서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입작용 예를 들면 결정이 다 우리가 결정을 보면 크리스탈을 보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육면체로 이렇게 정확하게 몰레큘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정형 그러니까 결정 다형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쪽에는 뭐 오각형으로 돼 있다든지 육각형으로 돼 있든지 여러 가지 결정이 모여서 있는 것들을 결정 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정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패턴이 없이 다 섞여 있는 모양을 무정형 그리고 영어로는 아모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약물의 흡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리스탈에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장기 내부에서 더 빨리 녹을 붕의 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염을 넣어주기도 하고 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붕의 속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염이 그러니까 결정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용매화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그냥 얼음은 아니지만 안쪽에 그, 여러분들 케미칼을 구매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케미칼을 구매해 보면 물이 안에 같이 결정으로 들어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물 결정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같이 넣어주면 아마 넣어주면 더 붕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공침물 같이 넣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VP 같은 것들을 형성하면 용의 속도가 커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pH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pH가 사이즈도 크고 해서 이 어떤 약물에다가 pH를 이렇게 달아주면 훨씬 더 빨리 녹고 빨리 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의약품에도 얘들을 많이 사용해요. pH 같은 경우는 얘들이 뭐 녹는 문제도 있지만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얘들에 의해서 다른 뭐 쓸데없는 뭐 프로테이즈나 이런 애들이 우리가 만든 단백질을 공격하는 것들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들은 단백질 의약품에도 많이 쓰는 공침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룰로스나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거랑 덱스트린 같은 것과 함께 혼합해서 만들어주면 용해가 커지고요. 그리고 포저파이어 그러니까 사이클로덱스트린과 포저파이어 같이 넣어주면 사이클로덱스트린이 조금 이따 구조를 보여주겠지만 그 사이에 약물들이 끼어가지고 훨씬 더 안정하게 움직이고 빨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빨리 녹게끔 하는 뭐 마이크로 이물즈나 그리고 마이셀화 그리고 리포솜에 봉입해서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이 리포솜 비슷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mRNA 바이러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는 당연히 음식물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죠? 음식물들이 일단은 가게 들어가면 좀 전에 말했던 위 배출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위 배출 속도가 늦어지면 위에 많이 있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흡수는 소장이 가장 많이 하는데 소장을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흡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약물에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고 30분 후에 복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마 가장 메이저한 이유가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죠? 보통 19, 30분에 먹는 약이 가장 많죠?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걸 거고요. 그리고 약물이 뭐 이렇게 안 좋은 흡수하는데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위에 있는 위산으로부터
우리의 약물을 우리가 만든 약물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글리세오풀빈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음식물에 따라서 농도가 계속 달라지게 되죠. 이거 얘들과 어떤 연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방이냐 아니면 고단백이냐에 따라서 흡수하는 농도 그리고 혈청 중의 농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설펙턴트 이걸 우리 계면활성제라고 그러죠. 계면활성제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일단 설펙턴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면활성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샴푸나 그 비누잖아요. 얘들은 그 뭐지 손에 있는 때, 머리에 있는 때, 머리에 있는 먼지들을 녹여서 물과 함께 물에 같이 녹여서 그냥 다 없애는 게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씻는 아주 미세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물도 똑같아요. 이런 서펙턴트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 흡수라든지 흘러가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같이 넣어주는 것도 있고 일단은 담첩산 같은 경우는 그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의 솔루빌리티를 높여서 흡수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페나세틴, 테트라사이클린, 세팔로틴이라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설펙턴트가 솔루빌리티를 높여가지고 솔루빌리티를 높이거나 그 점막의 통과 그리고 약간 그 뭐지 점막의 두께를 디크리싱해서 더 흡수를 잘하게 하는데 근데 얘들이 뭐 솔직히 말하면 얘들이 크게 악영향인지 흡수적인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얘들을 이건 점막을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점막을 원래 있는 구조에서 뭔가 뭉개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는 아마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펙트 같은 경우는 뭐 약물을 같이 복용한다든지 다른 약물과 같이 복용할 때 생기는 흡수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을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음식 그리고 계면 활성제 내부적인 계면 활성제 그리고 외부에서 넣어주는 계면 활성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옵션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계면 활성제랑 그리고 패티엑시드 그리고 살리실산도 이 옵션을 증가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잠시만요. 다시 보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첫 시간에 앞에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그 뭐지 위에서부터 쭉 소장 대장까지 오면서 약물의 참고로 제가 글씨를 엄청나게 잘 쓰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뭐지 와콤이 저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요. 애들은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 저같이 명필인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 지금 약간 죄송하긴 합니다. 글씨를 엄청나게 잘 쓰는 사람인데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네요. 일단 약물의 흡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생체적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물을 우리가 어떻게 뭐 약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약물과 어떤 섞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
세 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다가 플러스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형 같은 것들 같이 섞어주는 물질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이올로지컬 한 것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면 PK 뭐 이 세 가지 장기의 pH, PK는 물질의 영향이 있고, pH 그리고 혈류 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위 같은 경우는 위 통과 속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 통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면 소장에서 약물을 훨씬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는 뭐 PKA, 약물이 가진 PK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단백질과 얼마나 잘 들러붙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붕의 속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걸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얘들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면서 약물들이 릴리즈 되는가, 그리고 얘들을 용출 속도, 붕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들은 똑같이 얘들을 만드는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자로는 뭐 음식물을 넣어주면 우리가 위에서 천천히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천천히 내려간다 하면 위에서 분해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근데 대신 음식물이 위에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장으로 가는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흡수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약들을 19, 30분 후에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담즙산이랑 우리가 뭐 약물과 함께 넣어주는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 같이 넣어주는 것들이 뭐 계면활성제뿐만 아니라 고분자 합물 폴리머 같은 거, PEG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좀 더 흡수가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 업소션을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게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파티클 형태로 이렇게 파티클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이렇게 릴리즈 되는 형태가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솔루블하게 만들어주면 좀 더 빨리빨리 물속에 장기 속에 용해가 되고 흡수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해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무기 복합체 I3를 넣어주면 증가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착화물이나 킬레이션이나 코지네이터 그냥 같이 붙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물에 더 잘 녹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탈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는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솔루블해진다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덱스트린, 여러분 사이클로라는 말이 이제 원을 그린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하게 제가 당류의 종류는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이건 일곱 개고, 이건 여덟 개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 사이클로덱스트린 같은 경우는 이 N이 2에서 20개인데 뭐 두 개 정도 되면 원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지금 사이클로덱스트린 6에서 8까지 얘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을 같이 물에 넣어주게 되면 다시 한 7가지의
그 흡수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용해성을 개선,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일단 그 약물에 사이클로덱스틴을 같이 넣어주면 용해성이 개선되고 화학적으로도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 뭐 용해성이 증가하면 생체 이용률이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흡수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이건 솔직히 지금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형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다른 몇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의 사이클로덱스틴이 가장 포전 물질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용해성을 증가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사이에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도 전체적으로 바인딩해서 전체적으로 용해성이 증가되고 안에 들어가면서 좀 약간 컴팩트한 구조를 만들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고, 다시 말해서 용해성이 증가하면 생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도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로덱스틴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옵섭션을, 그러니까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솔루블하게 만든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들을 막아준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위산에 게스트릭 액시드가 나오게 되면 액시드이기 때문에 막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걔들 의해서 반응이 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해서 약효가 아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해주거나 코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약 먹으면 약간 코팅돼 있는 것들 느끼는 거 있죠? 매끈한 느낌의 약들.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 약 먹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타민제도 그렇잖아요. 비타민제도 약간 매끈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매끈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얘들 때문입니다. 위산은 위에 들어갔을 때다뭐 위에 들어가면 다 많이 분해가 되거나 그러니까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코팅을 해주는 거고요. 최근에 그 뭐지? 유산균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걸어서 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유산균에서 코팅했다고 광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TV를 잘 안 보시는구나. 아무튼 유산균을 코팅해가지고 뭐 걸어서 장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장이란 말은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가야 유산균 장까지 가야 좋은 거잖아요. 위에서 뭐 없어지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게 코팅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위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균 이콜라이뿐만 아니라 뭐 너무나 많은 프로테이즈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게 어떻게 증명을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콜라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렵긴 하지만 펩타이드를 만드는 것보다 단백질을 만드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 프로테이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근데 단백질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잘릴 가능성이 높은데 왜 펩타이드라고 생각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테인 본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컴팩트하게 이 프로테이즈가 접근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놓은 상황인 건데,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리니어하게 있으니까 훨씬 더 잘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펩타이드를 만들거나 단백질을 만들거나 할 때, 샘플 처리할 때 이렇게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점막에 있는 엔자임들이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작은 펩타이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을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포티닌, 소이빈 트립신 이니비터, 베스타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프로테이즈 이니비터고, 요새는
실험할 때는 이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칵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는 그렇게 쓰는데 뭐 그 프로테이즈 이니비터를 먹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그 각각의 물질에 맞게끔 아마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이죠. 위산에 의해서 게스트릭 그러니까 위쪽에서 액티비티 약효를 잃어버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말하겠지만 이제 또 약물이 흡수되고 나면 정맥을 타고 아마도 리버로 갈 건데 얘들이 조금 더 설명할 건데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맥을 통해서 우리가 동맥 장기 소화관을 통해 가지고 동맥을 통해 소화관을 가게 되면 나중에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간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 간의 가장 큰 역할은 제가 마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음식물들을 분해하거나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오는 이상한 케미칼들을 분해하고 하는 대부분의 일을 간이 하는데 그래서 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리셉터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있어서 뭐 어떤 우리가 약물들이나 얘들이 들어가게 되면 뭐 평균 많이 살아남아 봐야 간을 통과해 가지고 많이 살아남아 봐야 30%가 살아남는 거예요. 얘들을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넣어준 물질들은 그냥 70% 이상이 다 분해되거나 액티비티 있거나 땀으로 나가거나 어디를 다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0% 최대 30%만 다시 돌아 우리 몸속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얘들을 퍼스트 패스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한국말로 봤는데 뭔가 초의 통과 효과인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한국말을 알려드릴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간에 들어가게 되면 약물의 70% 이상은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약물들이 이 퍼스트 패스 이펙트, 퍼스트 패스 메타볼리즘을 스킵하고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간으로 안 들어가게 막으려고 해요. 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서 간을 통해서 70% 날아가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겠지만 이 상황을 고려해서 양이 적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쪽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체도 그쪽으로 찔러준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 뭐 흡수를 증가시키는 인엔서를 같이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엔서 그리고 여기서 enhance reduced basic function of mucous membrane 일단 점막의 가장 기본적인 펑션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얘들을 두께를 줄이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핸스들이 그래서 세이프티 이슈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책에서 보면 책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잠시만요. 책에서 이 흡수 촉진제 같은 경우, 인핸서 같은 경우는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세이프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들만 사용하고 있고 일단은 파몰 톡시티와 여기에 대한 액티비티가 거의 없을 것. 그리고 신속 효과를 나타내고 천천히 지속되고 그리고 리버스블 해야 되고 다른 약물들과 안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토시시티가 없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약간 부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들을 만족해야만 인핸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솔루벌, 지용성인 물질들은 이제 리포솔루벌하게 어떤 물질들을 그러니까 수용성이면 이 리피드 바이레이어 사이를 통과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 수용성인 물질의 펑셔널 그룹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수용성인 것들을
펑셔널 그룹을 이렇게 넣어줘서 지용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마도 여기 S 이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용성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리피드 바이 네일을 통해서 흡수가 쉽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대표적인 물질로 암피실린이랑 티아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페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냥 그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포솔루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펑셔널 그룹을 넣어줬는데, 다른 한쪽은 그냥 카운트 이온을 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양이온이면 음이온을 붙여가지고 약간 솔트 형태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흡수를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의 수송체를 이용을 하거나 회피하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용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있는 솔루블한 것들을 흡수션이 잘 됩니다. 잠시만요. 솔루블한 물질들 중에 우리 생체에 사용되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서 항상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얘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들은 솔루블 하면 같이 몸이 아미노산인 줄 알고 그냥 쭉 빨아들이는, 그냥 같이 뭐랄까 해야 되나, 흡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래는 메틸도파인데, 메틸도파라는 물질에다가 페닐알라닌을 붙여주면, 페닐알라닌은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 자체의 그 멤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리피드 바이어 레이어들이, 얘들이 뭐지, 페닐알라닌인 줄 알고 이 약물 자체를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흡수를 잘 되게 하게끔, 다시 말하면 에센셜한 엘리먼트를 뒤에다 달아줘가지고 흡수를 높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회피하는 같은 경우 특정 약물들이 회피하는 방, 잠시만요. 이 PGP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알았는데, 아무튼 이게 P-글라이코, 퍼미어블 글라이코 프로테인인가 그러는데, 얘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그 드럭들 몸속에 어떤 세포나 이런 안쪽에 있는 약물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얘들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못 밀어내게끔 하면, 이제 그 뭐지, 흡수가 높아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컬한 게 있었고, 그게 다음에 pH, 그리고 약물적인 측면에서는 pKa,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면 제형 물질도 있었고, 뭐 그런 이런저런 인자를 통해서 흡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었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 약물들의 업섭션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솔루블하게, 뭐 잘 녹지 않는 것도 솔루블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서 흡수가 더 잘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산에 의해서, 위에 의해서 위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해준다고 그랬죠. 코팅을 보통 해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그 얘기했던 게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를 하는 제해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패스 이펙트, 얘들이 한국말로 뭐냐면 지금 찾았다. 초회 통과 효과라고 하네요. 초회 통과 효과. 그냥 퍼스트 패스 이펙트로 외우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전 그게 왜 퍼스트 패스 이펙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들은 뭐냐면 간으로 들어가면 물질들의 70%가 날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에 안 들어가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흡수 촉진제를 같이 넣어주긴 하는데, 얘들은 뭐 흡수 촉진제 인핸서를 만들 때는 그에 대한 약간의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약물 수송체를 이용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리고 그 지용성 물질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우리 몸속에 가장 필요한 뭐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같은 것들을 옆에 붙여가지고 우리 몸이 얘들이 필요한 뭐 그 에센셜한 엘리멘트라고 파악하게끔 그렇게 약간 속이는 듯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약물이 뭐 양이온이면 음이온을 붙여서 지용성을 높여서 흡수가 더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번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약물의 흡수를 높일 것인가, 그리고 첫 번째는 흡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두 마디로 줄이면 오늘 했던 얘기는 줄이면 위를 통하고 소장을 통하고 대장으로 쭉 내려왔을 때 약물이 흡수되는데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일까? 근데 그러면 흡수가 많이 되게끔 어떻게 하면 그 흡수를 많이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한 15분 정도 쉬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